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정리했던 게 공정관리 단원이 될 거고, 두 번째가 품질관리 단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건축 적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적산이나 우리가 해당되는 공정관리나 이제 품질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세 개의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쪽은 꼭 학습을 진행해 주시고요. 내가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 하나 정도의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복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죠. 네, 자 그럼 다 하나씩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할 건 이제 건축 적산을 앞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일반 사항, 총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총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학습을 할 건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 단답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적산에 대한 내용이 되고 두 번째 해당되는 건 견적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키워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적산은 공사에 대한 수량을 산출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량 산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공사의 수량이 아니라 공사비를 산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 단어는 여러분들 포함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계 도서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와 품의 수량 또는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적인 활동을 지금 적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재료는 당연히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일 거고 이 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노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가 어색해서 금방 생각은 안 나시겠지요. 다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 놓는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포함을 시켜서 물론 이 답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작성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단답형에 해당되는 내용은 키워드를 적어드리니 그 키워드를 포함해서 그냥 딸랑 이것만 적기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 앞에 말들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실기 문제는요, 필기하고 다르게 절대로 눈으로 공부가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셔야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써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채점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썼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냉정하게 한번 채점을 해보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여러분 실력이 점점 이렇게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견적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견적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활동이라고 하셨을 겁니다만은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뽑으면요, 명세견적이란 말을 하는 거고요. 내가 과거에 공사를 해봤던 경험이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뽑으면 그걸 계산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명세견적과 계산견적이 있다면 설계도서가 다 완비가 된 후에 내가 정밀하고 자세하게 공사비를 산출하면 명세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설계도서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유사의 건물을 지었던 통계, 경험,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뽑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계산견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건축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반 분들은 저희한테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요즘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요즘 법적으로는 이런 단위를 쓰면 안 되겠지만 평당 얼마나 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나는 건축을 일을 하고 있고 시공에 지금 몸담고 있기 때문에 글쎄 요즘 평당 한 450, 평당 한 700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거에 그러한 건물을 지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막상 명세견적을 내보면요, 그런 계략적에 해당되는 금액과 차이는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지 예측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산견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종류를 갖고 있는 건지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단위 수량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비율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뭐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면적에 대한 해당되는 견적일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 1타 팁 쪽에 보시면 시험 문제 이제까지 관연도에 출제된 문제들의 연도를 제가 기입을 쭉 해놨을 겁니다. 그 기입되는 양을 보시면서 아 이쪽은 중요하구나. 이쪽은 내가 그냥 지나쳐도 되겠구나.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아직까지 출제돼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단원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지는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저도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자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가의 종류라고 해서 얘는 충분히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중 단가의 종류를 4가지 적으세요라고 하면 재료 단가, 노무 단가, 복합 단가, 뭐 합성 단가라고 해서 저희가 1차 필기 때도 여러분들 관연도에 출제되는 문제죠. 앞에 글자만 이렇게 따서라도 재노 복합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한 번씩 눈여겨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사비의 구성으로 여러분들 넘어오는데요. 총 공사비는 총 원가하고 부가 이윤으로 나눠져 있고 공사 원가는 일반 관리비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그 기업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가 일반 관리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순공사비하고 현장 경비를 더하면 공사 원가, 순공사비엔 공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직접 공사비, 다른 말로 저희가 직접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간접 공사비를 보통 이제 간접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공통경비라는 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요 직접비에 해당되는 종류 4가지에 대한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적산뿐만이 아니라 공정관리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죠. 재료는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 노무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건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외주비는 내가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원도급이라고 하면 하도급한테 넘겨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외주비라고 보통 다른 말로 하도급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저것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경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 내용에다가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내용 중 공사 원가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공사 원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내용은 여기 보이는 이 현장 경비하고요. 이 간접 공사비도 어찌 보면 뭐죠? 경비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고 여기 경비하고요. 재료비, 노무비까지 합쳐서 그걸 공사 원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사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기 보이시는 누구하고요? 현장 경비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간접 공사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직접비에 보이는 누구까지? 경비까지 합쳐서 얘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를 경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재료비에다가 노무비까지 합쳐서 저희는 공사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도 단답형 문제는 한번 출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해드립니다. 물론 요 1타티 보시면 직접비의 종류하고 공사 원가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을 거니까 요 공사 원가를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 경비 안에 현장 경비, 간접 공사비를 다른 말로 공통경비, 직접비에 있는 경비까지 묶어서 저희는 경비라고도 여기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각각에 해당되는 직접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공사의 목적물, 성형 재료가 되는 재료를 우리가 직접 재료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접 재료비는 소모되지 않는 재료들을 우리가 간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분할 수 있고 그걸 운임하거나 우리가 보험료나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도 전부 다 재료비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 그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업의 부산물 또한도 재료비로 보는 거니까 지금 저희 배우고 있는 단원이 총론입니다. 일반 사항이니까 조금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학습을 할 거구나. 학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관리비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뭐 본사 임원에 해당되는 급료 이런 부분들을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오시면 지금부터가 이제 슬슬 저희가 적산, 물량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원이라고 봐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뒤에 계속 출제가 돼야 될 거니까요. 기초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 적산을 우리가 하는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뭐 시공 순서대로 적산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항상 안에 거 뽑고 밖에 거 뽑으러 가는 겁니다. 항상 큰 거 뽑고 작은 걸 뽑으셔야 되고요. 일단 수평 방향을 전부 다 뽑아 놓은 다음에 수직 방향을 적산하러 가셔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위 세대를 뽑고 나서 전체 세대로 수량을 산출합니다라는 내용들은 충분히 시험에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거니까 적산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몇 가지를 적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참고력으로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수량 산출에서 우리가 앞으로 제일 많이 만날 내용은요. 길이를 산출하는 것, 면적을 산출하는 것, 부피를 산출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많이 해야 될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가로는 A, 세로는 B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해당되는 길이의 합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걸 둘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면적을 계산하는 건 당연히 말 그대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레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둘레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됩니까? 길이의 합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 A니까 여기 A일 거고 여기 B니까 여기도 B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둘레를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뽑기엔 우리한텐 고등교육 받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이렇게 뽑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A를 두 개니까 A가 두 개고 B가 두 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죠. 교수님, 이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이로 묶어버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둘레를 표현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둘레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에다가 갈로 열고 A 더하기 B 갈로 닫고 이걸 우리가 둘레 공식으로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뭐 면적이야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A하고 B 곱하면 면적 계산하는 건 뭐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계속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내려가서 꼭 단면이 저런 단면이 아닌 다른 단면도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단면이 있는데 아까는 직사각형 단면이었고 이번엔 직사각형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각형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면적 산출이라고 하는 건 밖에 있는 내용의 직사각형을 계산해서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사각형을 빼버리면 될 거니까 굳이 이건 교재에 뭐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당연히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요즘 둘레를 계산할 때 저랑 이렇게 아까 계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힘이 세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선을 제가 한 다음에 위로 올려요. 그러면 이 선하고 같아지겠죠, 여러분들? 맞나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이 선을 제가 다시 운동해서 쭉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 선하고 같아지겠죠. 결과적으로 이 선과 이 선은 같아질 거니까. 그럼 제가 밑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의 선들을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지우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둘레하고 같아질 거니까 A1, A2, B1, B2 저희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뭐라고 둘레 써버리면 돼요. 그렇죠? 얘도 똑같이 A 플러스 B에다가 2를 곱한 값이 둘레로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둘레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이를 합니다. 저 요즘 뭐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운동하고 있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선을 이렇게 지우죠. 저렇게 지우면 저 선이나 여기 있는 선이나 같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다고요? 운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선을 지우면 다시 제가 이 선하고 같아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니은자의 선도 결국 여기 보이는 기역자의 선과 같아질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예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너도 둘레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에다가 A 플러스 B 요렇게 구하는 걸 저희 둘레로 산출을 하겠다고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밑에 가서 이번엔 조금 다른 다각형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계속 해봤던 거니까 이번엔 한 번에 같이 풀겠습니다. 얘 지우고요. 제 대신에 여러분들 누구 올리면 되겠죠? 얘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는 굳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니까 이 수치는 항상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B고 얘도 B고 얘는 A고 위에도 A일 거니까 이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누구도 B1도 지금 두 개가 존재가 되는 거니까 B1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요 4번까지는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5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다각형, 다각형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요런 해당되는 도형을 저희는 뭐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사다리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다리꼴에 대한 공식을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라고 공부를 해봤던 분, 공부를 이제 금방 정리가 계속 되셨던 분, 머리를 썼던 분들이야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공부를 한 지 조금 손을 놓은 지 좀 오래되신 분이거나 급작스럽게 물어보면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공식이 그렇게 쉽게 떠오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사다리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다음과 같이 H라고 둔다면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윗변이 B고 아랫변이 A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푼다고 하는 걸 사다리꼴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식 굳이 몰라도 구할 수 있는 건 충분합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A, 긴 변이 A고요. 짧은 변이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변을 우리가 얼마인지만 계산할 수 있다면. 자, 느낌상요. 얘가 10이고요. 얘를 4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10하고 4를 뭐 하면 될 거예요? 평균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파란색 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폭 T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걔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냅니다. 됐죠? 그럼 이 평균폭의 사이즈는 여러분들 2에다가 A 플러스 B로 뭐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0, 얘가 4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길이는 7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죠. 그 상태에다가 다음과 같이 제가 직사각형을 만들어낸 거니까 교수님,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고 다음과 같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여기는 왜 안 셉니까? 여기는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밑에는 없는데 셌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가 또이 된다는 말이고요. 얘도 있는데 안 셌지만 얘는 없는데 세워버렸죠, 여러분들. 걔도 또이 될 거니 결과적으로 요 직사각형, 평균폭을 너비로 하는 직사각형의 면적과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곱하기 바로 누구 때리면 돼요? 그렇죠. 라지 H 때리면 이 공식이 결과적으로 이 공식하고 같은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난 가운데 있는 평균폭 구해서 면적을 뽑아야겠지. 이게 더 쉬운 방법일 거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서 구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이 평균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비가 폭일 거니까 요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줄기초 쪽 가시면 이 내용을 갖고 풀이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서 수량의 종류에 대한 것부터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산출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떤 수량을 뽑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가 정미량과 소요량, 다른 말로 구입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적산할 때의 원칙은 계산상 정확한 양을 뽑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굴 뽑는 걸 원칙으로 해요. 정미량을 뽑는 걸 원칙으로 하죠. 설계도서의 설계 치수에 의한 계산 수량으로 할증률을 아직은 포함하지 않는 정확한 여러 가지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정미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소요량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누구에다가 정미량에다가 뭐까지 고려한다고 보시면 돼요. 할증률이란 걸 고려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벽돌 공사를 실시할 때 보시면 뭐 시멘트 벽돌도 있을 수 있고 붉은 벽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은 시멘트 벽돌을 저희가 운반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요. 파손이 될 수도 있고요. 벽돌은 마름질이란 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요렇게 잘라내면 우리가 뭐 토막, 아직은 뭐 정확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잘라내면 저희가 절 이렇게 학습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뭐 예를 들어 이쪽 현장에서 0.5장이 필요합니다. 반토막. 그다음 저쪽 현장 끝에 갔더니 다시 반토막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도 0.5장, 여기도 0.5장이니까 계산상일 땐 얘네 둘이를 더해서 몇 장이 필요한 거죠. 한 장이 필요한 거죠. 계산상으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요. 내가 여기도 한 장이 필요한 거고 반은 쓰고 반은 옆에 놔두는 거죠. 그 반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저 현장까지 뛰어가서 그 반토막을 우리가 사용하진 않을 거니까 실제로는 2장이지만 우리가 계산상으로 몇 장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한 장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양들의 우리가 여유량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증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할증률은 각 재료마다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현장으로 올 때 가공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그 재료가 온대로 그대로 사용이 되면 할증률은 적어질 거고요. 내가 공장에서 와서 현장에서 뭔가 가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음과 같이 할증률은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할증률의 종류를 쭉 한번 나열을 시켜봤더니 자, 첫 번째, 제가 밑줄 친 내용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리는 공장에서 찍어져 나온 대로 와서 현장에서 유리를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시공만 하면 될 거니까 유리를 현장에서 자르거나 그럴 일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1% 하시면 유리는 꼭 기억하시고 3% 봤더니 우리가 이형 철근이라고 하는 건 마디하고 리브를 이용해서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큰 다음과 같은 가는 철근을 이형 철근이라고 하죠. 고장력 볼트는 뭐 고력 볼트라고 보시면 되고 붉은 벽돌 요런 내용 3가지만이라도 기억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4%에 가시면 시멘트 벽돌이 있을 거니까 얘도 체크했다가 눈여겨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형 철근이 3%인데 원형 철근 왔더니 뭘로 바뀌어요? 다음같이 5%로 바뀌어요. 여기는 일반 볼트가 5%인데 고장력 볼트가 3%였을 겁니다. 자, 시멘트 벽돌은 여기서 5%인데 붉은 벽돌이 몇 프로고요? 3%가 되겠죠. 그다음 뭐 강관도 있을 수 있고 소형 현강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7% 오시면 대형 현강, 10%는 강판. 뭐 단열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장에서 뭐 아이스 핑크라는 것도 쓰고 대부분 보통 스티로폼이란 걸 많이 쓸 겁니다. 그런 단열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와서 많이 이렇게 가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만큼 할증률은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뭐 석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한 이런 석재 같은 경우는 가공을 적게 하면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런 석재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석재는 내가 가공이라는 걸 할 때 이런 다음과 같은 석재로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이런 양들을 많이 우리가 가공을 할 거니까 부정형 석재는 그만큼 할증률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의 할증률만 작성을 해봐 드린 거니까 참고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갖고 출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라고 하는 유형을 한번 판단하는 걸로 저랑 만나보는 거예요. 자, 유리는 가공을 많이 안 할 거니까 1%일 거고요. 단열재는 스티로폼이니까 단열 가공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10%. 시멘트 벽돌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5%. 붉은 벽돌은 3%, 이형 철근은 3%, 원형 철근은 5%, 고력 볼트는 3%, 일반 볼트는 5%, 대형 현강은 7%, 소형 현강은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주무시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깨워도 반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야 됩니다. 시멘트 벽돌은 5%겠죠. 그래서 붉은 벽돌은 3%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재료를 4가지를 주고 할증률이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라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번호로만 매겨보면요. 단열재가 1등이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시멘트 벽돌이 3번일 거고 붉은 벽돌이 4번일 거고 유리가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괄호 넣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정도는 쉽게 풀이할 수 있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3번째. 각 재료의 단위 중량이란 말을 쓰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각 재료의 단위 중량이나 우리가 보통 건축에서는 비중이나 같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같은 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갖고 적산에서 풀어야 될 문제, 그 양이 정말로 많을 거니까 이쪽 단어는 여러분들 꼭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위 중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보통 비중도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뭐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될 거니까 설명해 놓고 비중이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중량을 보통 우리가 오메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뭐 어떤 학문에선 감마라는 말을 쓰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위 부피당 들어가는 중량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단위 중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에는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웨이트의 약자를 써서 무게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밑에는 볼륨이라고 해서 부피나 체적이나 용적이나 다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다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게의 단위 중에 가장 무거운 무게의 단위가 뭐예요? 라고 하면 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보다 작은 단위가 뭐 있어요? 라고 하면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킬로그램보다 작으면 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선 제가 또 쉬운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1로 갈 때 동그라미가 몇 개 차이? 우리가 1kg은 1000g이잖아요. 제가 뭐 10의 3승은 둘째 치고 그냥 동그라미 3개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1로 갈 때 동그라미 몇 개 차이? 3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1톤은 결과적으로 몇 그램하고 같습니까? 라고 하면 동그라미 6개 차이가 나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보통 톤하고 제일 궁합이 잘 맞는 부피의 단위가 미터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1미터는 몇 센치예요? 라고 하면 100cm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1미터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다음에 보이는 100cm의 세제곱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하고 지수에 지수가 붙으면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0의 제곱에 10의 세제곱일 거니 10의 6승일 거고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위에서 6개 차이가 난 곳에 가서 6개 차이가 난 이 자리에 누구를 한번 얹어보는 거예요. 센티미터 세제곱을 얹어보는 거죠. 그러면 눈치껏 가운데 동그라미 3개 차이, 동그라미 3개 차이는 나는 애가 누군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눈치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면 이 내용 같고요. 뒤에 가시면 각각에 해당되는 단위 중량과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여기에 보이는 해당 내용 중에 자,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만들면 뭐가 되는 거고요? 톤 퍼 미터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만들면 누가 되는 거고?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만들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톤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면요. 몇 킬로그램 퍼 리터고요. 몇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입니까? 라고 단위 환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위 환산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게 내가 여기서 1로 갈 때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가 서로 약분이 될 거니까 너는 1이겠죠. 다시 1로 갈 때 동그라미 3개, 1로 갈 때 동그라미 3개가 약분이 서로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유효 숫자는 그대로 누가 나와야 됩니까? 1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2단위하고 2단위하고 2단위가 같은 단위예요? 다른 단위예요? 다 똑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비중에 해당되는 말은 뭡니까? 라고 하면 각 재료에 대한 뭐를 중량을 비교하겠다고 하는 걸 비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몸무게가 60은 제 꿈의 무게고요. 여러분들 제 몸무게가 80kg입니다. 제가 무겁나요? 가볍나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저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은 뭐 가볍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시는 분은 저한테 돼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80kg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다 사람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내가 비교할 대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중에 얘가 무겁냐 가볍냐를 구분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게 누굴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 가라앉으면 무겁고 물에 뜨면 우린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의미하는 건 물의 단위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물의 단위 중량분의 그 물체의 단위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단위 중량 대신에 무슨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밀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밀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V분의 M, 우리가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중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내용 갖고 저희가 풀이해야 될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뒤에 가시면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은 꼭 핵심을 갖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재로 다시 가면 여러분들 손에 쓰시면 여러분들 힘드실까 봐 제가 단위를 이렇게 써놓고 지금 3하고 3, 6하고 6 이렇게 정리해 놨을 거니까 이 강의를 보신 분들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물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물이 1이잖아요, 여러분들. 됐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중요한 말만 체크해 드리면 시멘트가 1.5라고 하는 건요. 결과적으로 1.5 톤 퍼 미터 세제곱. 1미터 세제곱 또는 1루베라고 합니다. 1루베 안에 시멘트로 꽉 채우면 중량이 얼마 나간다는 뜻이에요. 1.5톤이 나가든 아니면 1,500kg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톤을 뭘로 환산한 거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거니까. 근데 저는 요 위에 단위를 지금 톤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건 1.5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보이시면 철근 콘크리트 2.4 톤 퍼 미터 세제곱. 내가 2.4 톤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써도 맞는 말이고요. 2,400kg 퍼. 분모는 똑같이만 만들어 버리면 되죠, 여러분들. 그럼 결과적으로 톤하고 킬로그램 차이일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가 3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만 빨리 눈치채시면 되겠네요. 강철이나 주철 같은 경우는 물에 당연히 가라앉겠죠. 무거운 거니까 걔네는 7.85라고 얘기하는 거. 목재는 물보다 뜰 거니까 물보다 비중이 작아야겠죠. 단위 중량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0.58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이런 내용들만 밑줄 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뒤에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왔던 출제 문제들만 저랑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적산이라고 하는 것과 견적에 해당되는 건 중요한 게 딱 그거죠, 여러분들. 설계 도서가 완성이 됐냐, 완성이 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뭘로 보시면 되고요. 견적에 대한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산이라는 건 설계 도서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그 재료량을 뽑는 공사 수량의 산출 활동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공사 수량의 산출을 하는 기술적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사 수량엔 뭐가 들어갈 겁니까?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요. 노무비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재료나 노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견적에 가까울 거니까 비보다는 노무량, 노무 수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것 같고, 견적에 해당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뽑아낸 누구에다가 적산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위당 가격을 곱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뽑는 활동이에요. 공사비를 산출하는 활동을 견적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답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시면 적산에 해당되는 다음 직접 공사비의 종류를 4가지 쓰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재료비, 외주비, 노무비, 경비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서 누구만 빼버리면, 외주비만 빼버리면 공사 원가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중 재료비, 농우비, 경비, 외주비가 만약 들어가 있다면 그건 직접 공사비, 직접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여러분들 외주비가 안 보이는 거 봤더니 뭐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공사 원가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본사 임원의 급료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일반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공사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기능공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노동력의 대가를 우린 직접 노무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답 보시면서 하나씩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뭐 적산도 분명히 서술형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영향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이 나오고 있는 건지 유형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할증률을 물어보는데 작은 것부터 큰 순일 거니까 이형 철근은 3%겠죠. 대형 형광은 7%일 거고요. 원형 철근은 5%일 거고 강판은 10%일 겁니다. 그럼 이제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1, 2, 3, 4인가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이해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할증률만 갖고도 시험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15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이쪽으로 조금 밀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에 철근 콘크리트 부재 및 부재의 부피하고 중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보의 단면이 다음과 같이 300mm, 400mm, 길이 1m, 150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기둥은 450mm, 600mm, 길이가 4m, 다음과 같이 개수가 50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용어는요, 얘예요. 누구라고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1번에 해당되는 보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저는 뭐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까? 부피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밀리미터고 얘도 밀리미터고 얘는 미터일 거니까 제가 미터로 한번 통일해 보려고 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하나 없애면 누가 되고? 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동그라미 두 개를 전진하면 뭐가 될 거죠? 미터가 될 거니까 자, 0.3m가 보의 단면, 너비가 되는 거고요. 0.4라고 얘기하는 게 뭐 보의 높이, 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길이는 당연히 1m가 나와야 될 거니까 미터니까 지금 제가 구한 건 미터의 세제곱, 보 한 개에 대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몇 개가 있대요? 1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상으로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얘가 18m 세제곱이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내려가서 이번엔 기둥에 해당되는 부피라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뭐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건 제가 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가시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기둥을 제가 이렇게 그리면 얘가 얼마고요? 0.45m. 얘가 얼마고요? 0.6m.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보다 뭐 높이라는 말이 정확하겠죠. 얘가 지금 4m라고 하는 거에 부피를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피도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 미터로 환산하면 0.45m겠죠. 얘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 0.6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거기 곱하기 누구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4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친고를 곱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시 몇 개 있다고요? 50개 있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54m 세제곱이라고 밑에 거 살짝 베끼고 왔어요. 네, 저는 계산기가 없어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두 번째 내용부터 뭐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중량이라는 걸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부피나 중량에 대한 단위를 언급해 줄 겁니다. 단위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위로 계산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단위를 줄 거예요. 자, 중량은 저는 톤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톤으로 계산하는데 부피를 중량을 부피로 환산하기 위해선 이 얘기가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가 앞전에서 단위 중량이라고 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철근 콘크리트는 2.4톤 per 미터 세제곱이라는 말은 다음에 해당하는 1m 세제곱 안에 뭘로 꽉 채우면 철근 콘크리트로 꽉 채우면 무게가 2.4톤 나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적산을 조금 잘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방법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힌트는요. 적산에서는 요 분모에 나오는 애들만 빨리 없앤다는 생각을 해도 적산 반 이상은 한 겁니다. 누구를 보통 소거시키라고요? 그렇죠. 분모를 없애는데 소거를 시키는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기 보이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해당되는 단위 중량이 얼마인지를 알 거니까 2.4 단위 한번 다 써볼게요. 톤퍼 미터 세제곱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교수님이 시킨 대로 나는 누구만 없애고 싶은 거예요. 얘를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쟤를 없애려면 누구 곱해야겠죠? 부피를 계산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18을 이렇게 곱해보면 되지 않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에선 43.2라는 게 나올 거고 단위는 뭘로 찍혀 나올 거예요? 톤일 겁니다. 왜요? 누구만 남았을 거니까. 톤. 근데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이게 톤이 아니라 뭘로 물어본다면
킬로그램으로 물어본다면 하나, 둘, 셋일 거니까 43,200kg이구나. 요렇게만 환산해 주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중량을 계산하기 위한 바로 전 과정인 부피를 뽑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 없애려고? 분모를 없애려고. 두 번째 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2번에 마찬가지로 누굴 구하랍니까? 중량. 2번은 제가 한 번에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이렇게 계산한다면서요. 근데 시험 문제에선 요 톤을 결과적으로 킬로그램으로 나중에 환산할 거니까 누굴 빨리 없애주면 되겠죠. 분모를 소거시켜 버리면 됩니다. 분모는 위에서 구했을 거예요. 부피가 얼마라고? 54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단위를 봤더니 미터 세제곱일 거니 너하고 너가 약분이 돼서 누구만 남는 거예요. 톤만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뽑았던 톤이 129.6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나는 킬로그램으로 구하고 싶으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우리가 후퇴해버리면 129,600kg이라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지 않겠나.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비중이나 단위 중량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문제를 받으면 적사는 딱 그겁니다.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손도 못 대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 받으면 그래 나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꾸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총론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할증률, 두 번째가 단위 중량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뒤에 계속 언급이 되실 거니까 이쪽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